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지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가자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불발된 데 더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뭔가 상당히 복잡하죠. 자, 1년 넘게 이어진 가자 전쟁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 함께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G20 정상회담으로 뜨거웠던 중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기후 대응, 부유세와 관련해 독자 노선을 보여서 합의에 혼란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스라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저도 소개를 드리면서 저도 머리가 헷갈리는데 일단 이전부터 좀 짚어보죠. 미국의 중동 특사가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느덧 13개월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요.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레바논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호치스타인 특사는 그동안 이 헤즈볼라와 소통하면서 협상을 중재해온 나비흐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과 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에서 그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 말하자면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이 60일간 휴전하고 2006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01호에 따라서 양측 모두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철수하는 내용에 이 동의를 했고요. 이번 회담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사 방문 전에 미리 레바논에서 이 자위권을 위한 군사작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헤즈볼라의 재무장 및 이 휴전 합의 사항 위반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언제든 레바논 영토에서 군사 행동을 할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런 요구는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인 데다가 이 레바논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되면 좀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약간 그런 조짐이 있긴 한데 네. 휴전 논의가 진행되는데 전쟁은 더 격화된다. 네, 지난달에 하마스 수장 신와르가 죽으면서 좀 전쟁이 조금 빨리 이제 끝나게 될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또 헤즈볼라의 수석 대변인도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이 사망했던 공습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이 공습 전에 대피령도 안 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날이 미국 특사가 이 휴전 논의하러 레바논에 들어가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기밀 문건을 의도적으로 유출해서 여론을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론의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예고도 없이 심지어 미국 특사가 휴전 논의하러 레바논 들어가기 직전에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시각도 있고, 이번 주에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쏜 미사일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군은 목표물이 헤즈볼라 비밀작전 기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인데. 근데 그 미사일이 아파트 단지에 꽂히는 그 순간을 포착한 AP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AP 기자가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미사일이 꽂힌 아파트 단지랑 주변이 어릴 때 이제 본인이 살았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가족들의 공동 묘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본인이 이곳에서 자랐는데 자란 자신이 알기로는 그냥 여기는 민간인들이 사는
되지 헤즈볼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마스한테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돈 냄새를 풍기면서 살살 꼬시고 있는데 하마스에 납치된 가자지구 인질을 풀어주거나 구출을 도와주면 인질 한 명당 $500만, 우리 돈으로 한 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내걸었어요. 그런데 하마스 내부 분열을 유도해서 뭐 인질도 구하고 인질 구출에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하마스는 여전히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를 해야 인질을 나머지를 석방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영미 PD 혹시 현지 요즘도 연결돼요? 네, 계속 지금 가자지구는 어쨌든 전화가 되고 있고 좀 서로 상황 좀 소통할 얘기-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좀 얘기 들으셨어요? 일단 하마스에서 이제 신와르가 사망하고 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이제 하마스 조직을 잘 모르셔서 그 하마스의 신와르가 죽으면 신와르 2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하마스 조직이 괴멸하기 힘들고 또 가자지구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부족 국가 같은 형태여가지고 가족끼리 유대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더더욱 가족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나르와 시나르 가족들 뭐 이런 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마스 내 조직이 뭐 이렇게 전부 다 괴멸된다. 그렇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 내가 이 돈을 받고 누구를 고발한다. 그게 쉽지 않은 게 난 그럼 가족을 배신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가족이고 가족이 뿌리인데 본인이 그렇게 이거를 배신을 해서 이렇게 돈을 70억 아니라 더한 돈을 줘도 이들 그 문화상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는 네타냐후 총리 내각이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러면 내수용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우리 했다라는 걸 어필했다고 보여지고요. 가자지구가 지금 13개월 동안 봉쇄되는 동안 뭐 학교는 물론 병원을 봤는데 제가 전에 취재했던 병원들이 거기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알시파 병원이라고 그래도 좀 큰 병원이었고 외국인 의사도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철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저번에 이제 우리 가자지구에서 취재했던 기자분이 시선 집중에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취재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나왔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때 촬영했던 게 응급 구조에서 아이를 구조해 갖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참담한 게 그 병원에 가도 병원이 폭격 맞아 죽을 거거든요. 그때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나마 이런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소식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드론 공격으로 기자들만 노리는 공격이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한 200여 명이 사망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취재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황도 났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날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인터뷰를 담은 책, 희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순례자들. 이런 책이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거기 내용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집단 학살의 특징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법률 전문가와 국제기구들이 정의한 집단 학살의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촉구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행위가 제노사이드, 이 집단 학살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에 또 처음이었습니다. 네. 다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지난 5월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집단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주장을 단호히 거부해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총리실이 기밀 문건을
해외 언론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뉴스 굉장히 커서 계속 속보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이스라엘 총리실이 가자지구 전쟁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밀 문건을 고의로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질들의 죽음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반 네타냐후 그러니까 반정부라기보다 반네타냐후 시위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시위가 막 커지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를 여론전을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 그 총리의 이제 보좌관이 그러니까 정부 1급 기밀 문서를 유럽 신문에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혐의로 이제 체포된 엘리 펠트스타인 공보비서관하고 또 다른 3명.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기밀 문서 유출을 왜 해외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이 이걸 받아쓰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편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으려면 이거 받았었다가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되는데 그걸 우리 이 기자들이 앞장서서 하기가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이제 유출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이 받았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한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건 1급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의도로 유출했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가 인질 석방 그 정전회담 합의에 회의적이어서 인질이 죽었다라는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스라엘 국내 국민들을 의식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법부는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판사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인질 협상에 대한 여론 및 국내 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냐. 여론몰이로 우리가 당할 것 같으냐.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난 대규모 시위가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이제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을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체포령이 내린다는 의미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 해외로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그나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관점을 보는 사람들이 법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됐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이 됐던, 팔레스타인이 됐던 이 안보 이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상황, 그러니까 주말의 상황이 좀 관건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김영민 대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러면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 휴전 협상 자체에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도 이미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도 국제 무대도 잘 다니고 잘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갈 만한 해외가 미국 정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잡히지 않습니다. 체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참고로 이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이제 처음에 기소를 했던 사람이 카림 칸 검사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번에 푸틴 대통령 기소했던 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국제적인 인물, 굵직굵직한 인물들한테 체포영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ICC의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4번째의 국가수장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네타냐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효성 꽝. 네, 맞습니다. 실효성 꽝인 영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을 빼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건 트럼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취임하면. 이제 지금 당선되고 나서 이제 협상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에 뭘 올려놓느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레바논도 지금 협상,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협상의 계절인데 근데 정확하게 그동안 제가 취재하면서 미국의 기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본다면 뭐든지 이제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 상황에 그렇지. 이익이 되던가 아니면 트럼프 본인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던가.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주도권을 그 트럼프가 갖는다는 건 사실 둘이 스트롱맨 둘이 동지인 것 같지만 원래 스트롱맨들은 동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조금 더 스트롱하다를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가 중동 정세를 최대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타냐후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고요. 다음 달에 이제 2일 날 그 네타냐후가 법정 출두를 합니까? 예, 네, 맞아요. 예, 이번엔 네. 이제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동안 네. 계속 바쁘다. 나 하마스랑 싸우느라 바쁘다. 그러고 계속 밀어왔는데 이제 포토라인에 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지난 다음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네타냐후와의 그 노선을 정리할까 이게 조금 보일 것 바로 같다고 그건데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내려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송현수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트럼프가 사실 본인 취임 전까지 중동 전쟁 끝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종의 이제 취임 선물로 네타냐후가 레바논과 휴전 협상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정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중동 전쟁이 끝날 것인가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희생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히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혹은 네타냐후 총리와 헤즈볼라의 싸움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고 지금 이게 끝나면 줄줄이 감방 가게 생겼는데 가족들까지 다 그래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마스가 아니라 레바논과의 전쟁을 먼저 끝낸다? 그러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초반을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게 본인이 목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절충안이 이제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전쟁이 끝나면 그럼 절충안은 헤즈볼라 정도로 좀 내려놓겠다는데 이것도 당장은 힘든 이유가 헤즈볼라는 분명히 미국이 내놓은 이번에 이제 특사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휴전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 본인도 휴전이 이뤄진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뭐 바이든 행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전 협상의 마무리 시점은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휴전 협상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레바논이나 하마스를 때리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전쟁 끝나면 네타냐후가 나 감방 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못 끝낼 거다. 네, 이런 건가요? 누군가한테 물어보진 않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정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이건 뭐 명백한 유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아까 그 공보관 같은 경우도 네타냐후 총리 내각의 오른팔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을 지금 잡아갔는데 그건 네타냐후 당신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법원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게 뭐 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법으로도 진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사법부하고 네타냐후하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가 여기서 뭘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안보 이슈밖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든지 화력을 부어서 본인의 스트롱맨을 더 과시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관 생명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한 개인의 정치적 안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본인 이야기가? 가족이 중요하고 되게 부인 아이고. 무서워하시는데 그 부인도 같이 간다니까요. 아마 네타냐후 본인은 가도 부인이 가는 게 아마 어려울 거. 네타냐후 같다. 총리가 부인을 무서워합니까? 굉장히 예. 부인이 되게 세요? 엄청 세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제의 인물은 단연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까? 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G20 정상회담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이 룰라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부유세 과세를 이번 회의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공동 선언문에는 기후 변화 대응과 빈곤 인구 감축, 사회 불평등 축소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협력 의지가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G20 합의문에 대해 일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통해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거나 굶주림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서 개입해야 하는 등의 노력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기후위기론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상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언문 초안을 다듬는 정상회의 준비회의, 이른바 이 세르파 회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류를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아르헨티나가 이 브라질, 지금 회의가 열린 브라질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데요.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브라질 현지 언론은요, 이웃 나라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이벤트에서 라이벌 국가 대통령이 난장을 피웠다라고 좀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장을 피웠다. 네. 홀로 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행보가 이 리우에서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난 14일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모든 형태의 성폭력 종식 결의안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아르헨티나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결의안 자체에 포함된 어떤 발언이나 정보들이 혐오 발언도 있고 허위 정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의안에 170개국이 찬성을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반대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란, 러시아, 북한 같은 13개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아르헨티나가 사실 이 뭐 취임 당시에도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사회 조직을 개혁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 낙태법 폐지도 있었고요. 공식 문서에서 성별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나 국가 차별 금지 기관도 사실상 폐쇄를 하면서 페미니즘은 기후 위기처럼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그리고 성차별로 인한 임금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 밀레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 13일이었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던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서는 일단은 대표단이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대표단을. 왜요? 말도 없이. 왜?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대표단도 설명하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측을 해보기로는 밀레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뭐 기후 위기는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단의 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이제 재선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난해 취임을 했으니까 적어도 3년은 아르헨티나는 이제 기후 협약이라든지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흐름을 좀 거스를 가능성이 있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트럼프 2기와 겹치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행보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혹시 트럼프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이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많이 좋아합니다. 브로맨스입니까 여기도? 네, 브로맨스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거의 우상입니다. 네. 비슷하게 젊을 때 트럼프처럼 뭐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 밀레이 대통령이 개인 소셜 미디어에다가 축하 메시지를 썼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막 수십 건씩 막 이렇게 진짜 팬레터처럼 네. 올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을 치른 다음에 만난 첫 정상 간 만남의 주인공도 바로 이 밀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말하라고 파티에 참석했었다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첫 정상이자 마지막 정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아예 선을 그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안 만나겠다. 뭐 일본 총리도 안 만나겠다. 근데 유일하게 이 인물만 만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위치가 트럼프 당선인과 같은 위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급을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 만난 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유유상종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만난 시기도 되게 웃긴데요. 그때 그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그 플로리다에 갔을 때 남미에서는 그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라고 중남미와 이베리아 반도 국가 정상들,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쓰는 스페인어를 쓰는 그 나라들이 모이는 이 큰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큰 회의인데 이거를 자기는 캔슬하고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플로리다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야 정말 튄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 대선을 치르고 나서 밀레이 대통령이랑 전화를 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대. My favorite president.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를 또 이 밀레이 대통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또 소문 내고 다니고 그래서 이 둘의 브로맨스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네. 네, 팬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덕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여기서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밀레이 대통령이 뭐 앞서 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론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트럼프가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반기후 대응 전선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곳곳에 또 브로맨스 형성이 돼 있군요. 트럼프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명 멕시코 대통령이 화제에 올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G20에 참석을 하면서 민항기를 탔어요. 전용기를 타지 않고요. 전용기 있는데 안 탄 거예요? 있는데 안 탄 겁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임 대통령 때부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거라서 이게 현지 시민들한테는 뭐 비교적 익숙한 장면인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전임인 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도 과잉 지출을 막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용기는 매각했는데 군용기를 가끔 써왔어요. 전용기처럼. 예,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군용기를 이용해왔고 그리고 굉장히 소탈한 행보로 친서민적인 정책을 펼쳐왔던 전임 대통령이 지지율 70%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기 때문에 70%요? 네. 근데 셰인바움 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정권을 이어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이제 친민생적인 좀 그런 신경 쓰이겠다. 네, 맞아요. 자꾸 비교될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전임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경호 문제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전용기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한 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건 사실이죠. 그래요? 이력도 되게 뭐 특이하다면서요.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무려 기후 과학자 출신이에요. 오. 거기에 또 노벨 평화상을 2007년도에 받은 기후학자는 또 밀레이 대통령 또 비교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레이 대통령은 솔직히 경제학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난 집중하겠다라고 한 분이고 기후가 사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분들의 주장은. 근데 기후 위기가 사기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멕시코 대통령 기후 과학자에다가 이 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가지고 이게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에서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되고 전기차, 전기 버스 도입하고 또 자전거 도로 뭐 이런 우리가 아는 친환경적인 선진국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멕시코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4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멕시코가 그렇게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살인이나 뭐 치안도 굉장히 안 좋고 예. 이런 모든 악재 조건에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도 많이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연설하시고 그럴 때 내가 가족을 지키는 입장에서 가정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기후와 연결하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임무로 대통령이 됐다. 이런 되게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하시죠. 지지율은 잘 나와요? 네, 지지율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전임 대통령의 기조를 고스란히 이어받았기 때문에 현재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바로 옆 나라에 사는 대통령이 이제 기후 변화는 사기다, 기후 위기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옆 나라가 근데 문제가 아니라 윗나라가 문제죠. 그죠, 윗나라가. 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는 반이민 노선은 뭐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군대를 동원을 하겠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의 상당수는 멕시코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많은 수가. 자기 동포들이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도 계속 지금 약간 살얼음판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원래는 취임 첫날 사인하겠다고 했거든요.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당선된 이후에는 나 100일 안에 모든 이민자 추방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적어도 2천만 가구가 불법 이민자 2천만 가구. 네, 가구. 2천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될 우리나라 겁니다. 최소. 인구만큼이 나가야 네. 되는 건. 이 안에 멕시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 정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적으로도 뭔가 멕시코 쪽에 유리하게 협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셰인바우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추방하면은 그 쫓겨난 멕시코 출신 이민자 모두 수용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혔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수용할 의지는 좋은데 그 수용할 수 있어 감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짓고 있죠. 그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아, 짓고 있어요? 네네, 건설을 하고 있어요. 아, 그 멕시코 장벽 건설했던 것처럼 예. 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추방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당선 전에 했던 이 모든 말들은 사실 다 카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뭐 국제 정치는 맨날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본인이 멕시코에 그럼 이렇게 이민자를 당장 다 추방할 것처럼 진짜 목전까지 갔다가 멕시코에서 어떤 카드를 또 내밀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능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받는다는 게 확실하다. 그랬을 땐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거래. 네 그렇죠. 그 비즈니스? 딜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특기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밀레이 대통령처럼 저렇게 브라더스하고 이렇게 덤벼봐야 나중에 그래서 네가 이런 브로맨스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 라고 분명히 자세가 돌아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롱맨들의 정치는 언제든 수틀리면 변한다. 이게 정치적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밀레이 대통령도 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있고 네.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대주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네. 사실은 클라우디아 이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또 우연찮게도 이게 미국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캘리포니아에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또 민주당이 미는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시민들 보면서 미국은 아직 여성 대통령 준비가 안 됐냐 이러면서 엄청 요즘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서 돌아다닌다고. 네. 놀리는 거죠. 네, 놀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멕시코인들에게는 자랑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는 했는데 니네는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죠. 네. 해외 교민들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셰인바움 대통령이 워낙 커리어가 훌륭하시고 네. 이렇게 기조 연설이나 이런 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데 저는 이제 어떤 게 헷갈리냐면 이게 맞는데 이게 원칙인데 왜 트럼프가 정반대잖아요. 기후는 사기다. 이것도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점점. 여기다가 이걸 또 동조하는 밀레이 대통령이 무려 경제학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같이 동조를 하지?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조가 아니라 이게 보편적 타당성과 아닌 것에 이 헷갈림을 가져오는 게 이 지금 아메리카 전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후 문제로 한번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도를 기준으로 위에 트럼프, 밑에 밀레이가 있고 가운데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를 놓고 지금 이러면 끼어 있는 겁니까? 양쪽을 다 견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끼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아까 이제 PD님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어떤 지금 이렇게 이민자나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 미국과 걸려 있는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차지를 하려면 네. 사실 내줘야 돼요. 미국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자국이 가진 어떤 천연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은 식량이죠. 미국은 이제 멕시코랑 식량 문제로 제일 많이 얽혀 있으니까 식량을 조금 값싸게 제공을 한다든지 네. 혹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에 동조한다든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과학자가 이걸 어떻게 본인의 평생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이거는 있겠습니까? 본인 정체성의 문제인데. 네, 그 정체성의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은 애초에 태생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이렇게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계속 임기 내내 끼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합쳐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이에서.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은 아까 뭐 캐스터님께서 성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분의 행보를 봤을 때 와 정말 이거는 찐 팬심이다. 이런 행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모든 트럼프 당선인에게 맞춰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중국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덕이 트럼프한테만 성덕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이제 이 밀레이 대통령은 엄청 성덕이에요. 네, 되게 아껴요. 서로 아낍니다. 근데 뭐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진핑 원래는 안 좋아했어요.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네. 중국 시진핑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고 우리는 다시 친미 국가로 갈 것이다. 라는 공약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성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잖아요.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저 말씀드렸지만 밀레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별명이 뭐였습니까? 전기톱이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뭐 살벌해. 진짜 전기톱 들고 나와가지고 드릉드릉드릉 하면서 아, 선거운동을 봤다. 예,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게 공무원이나 복지에 막 퍼주는 거 다 잘라버리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예. 근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원래 아르헨티나 사이에 뭐 빚 채무 관계도 있고요. 채무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 영유권 문제에서도 서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이고요. 아니 잠깐만 뭔가 네. 아침 드라마 보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알게는 양다리인데 네네. 밀레는 양다리잖아요. 속칭. 맞습니다. 근데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수 없죠.
아침 드라마네요. 그러면. 네. 다자간 구성인데요. 네. 어쨌든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비탄에 빠진 그 아르헨티나 경제를 해결할 그 누군가이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밀레이 대통령 본인도 버스 기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동자층에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동조된 나는 그런 경제학자다를 이제 내세워서 이게 먹혔는데 네. 정작 만나는 사람들은 센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시민들도 시위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스웨덴에서도 계속 이제 반 밀레이 시위들을 교포사회에서 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아까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밀레이를 아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도 쉽게 아르헨티나를 놓을 수가 없는 게 아르헨티나는 일단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 그 4차 산업에 굉장히 필수적인 리튬의 이제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3위인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오. 그러니까 중국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손을 뻗는 이유가 천연 자원 때문인데 아르헨티나도 그 안에 분명히 속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나라이고 근데 이제 밀레이 대통령도 본인이 1년 하고 보니까 중국을 못 끊겠는 거죠. 네, 못 끊겠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둘이 만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중국하고 아르헨티나 관계가 사이가 좋은 편이었었기 때문에 네. 밀레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임기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는 그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아르헨 대통령 사이에 끼어 있고, 네. 아르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 사이에 끼어 있고, 거기는 이제 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양다리고, 양다리고, 그렇죠. 여기는 네. 샌드위치고 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변수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빼놓은 게 룰라 대통령의 맞아요. 또 역할이 있잖아요. 네. 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나갈지. 멕시코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 좀 손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 위기 대처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룰라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민자 문제 때문에 엄청 예민하게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멕시코하고 손을 잡을 수는 있겠죠. 뭔가 그 지금 미국과 그 미국 내에 있는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국가들이 네. 이제 하나의 집단을 형성을 해서 예. 미국한테 이제 우리 국가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사실 각자 도생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각자 도생입니다. 네. 그 반이민 정책을 트럼프 당선인이 전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정치적 행보지 진짜 가슴으로 느껴서 나는 이민자 정책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안 하려면 뭘 갖고 올 수 있는데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인 거죠. 트럼프의 사실 반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쇠락한 백인 노동자들, 이제 어떤 그 표심, 네. 이제 여기를 겨냥을 했기 때문이니까. 네. 근데 또 트럼프는 요번이니까 사실상 단임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렇죠. 연임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럴 때 이제 항상 갖는 유혹이 뭡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렇죠. 거. 그죠? 역사의 이미 이름을. 남겼을 것 같은데요. 더 남기고 싶. 더 남기고 싶은 거죠.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족보에 그냥 그 판서로 이름을 남기느냐 정승으로 이름을 남기느냐가 다른 것처럼 네. 이 유혹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그 행보를 예측해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 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딱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뭔가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 예컨대 대통령이 처음에 임기 초반에 했던 어떤 공약들이 나중에는 조금 흐지부지해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 과정에서 뭐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되는 게 국제 관계,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이거저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국익이다. 맞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